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주영 쌤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115회 기출문제 중에서 이론 시험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보시면은 기업 실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단위로 우리가 기간을 안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거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문단으로서의 오류는 없어요. 근데 구분이 틀렸어요. 왜냐면은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이게 적시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질적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기본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예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매입액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치비. 왜냐면은 이게 기계장치가 어떤 설치가 되어야지만 정상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득원가라고 하는 건 단순히 2천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도 가산을 해야 되는 거고, 소모품 조치비는 제외하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 개량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43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된다. 이걸 취득원가로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보시다시피 취득원가는 2,400만 원이다.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이거 보시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2,430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나누기 6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정액법으로 잔존 가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830만 원이 아니라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결산일 시점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400 얼마거든요. 곱하기 3을 하시면은 절대 1,000만 원 미만으로 이게 감루가 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상각 잔액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5개년도거든요. 지금 6년도? 그렇다고 하면은 2,430만 원에다가 내가 지금 총 6년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6년도에서 3년은 활용을 했고 나머지 3년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50%거든요. 얼마예요? 지금 1,200만 원, 그래서 30만 원 절반 하면 1,21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조금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 뭐뭐만 된다 뭐 그런 표현은 다 틀린 거죠. 정액법만 사용을 해야 한다. 이 정액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게 감가상각 방법을 잘 모를 때나 정액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틀린 답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거 여러분 이게 약간 지금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 비교한 거 그게 2번 4번 그 다음에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이게 지금 비교가 된 게 1번 3번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하는 게 맞기는 해요.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하는 게 맞고요. 근데 어디다가 차감하고 가산하는 거예요? 액면 금액이거든요. 발행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 1번의 문장도 마찬가지로 액면 금액에다가 차감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행해서 차감한다는 1번이 틀린 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4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볼까요? 10%라고 볼까요?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 액면을 한 8%로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발행인 거예요? 내가 시장보다 할인된 이자율로 한 거죠. 할인 발행인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12%로 더 크대요. 그러면은 시장보다 더 큰 거잖아. 시장 기준이거든요. 할증 발행. 2번, 4번은 뭐 틀린 곳은 없습니다. 1번 답 체크하시고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회계 정책 추정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오면은 풀어봐야 되죠. 첫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경험의 축적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 시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책의 변경이에요. 정책의 변경은 말 그대로 기존까지 해오던 정책 자체가 변경이 된 케이스예요. 아니면 기준서에서 아예 요구를 하거나. 근데 지금 설명한 거로는 이게 지금 상태가 변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이 변하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추정을 우리가 변경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책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추정에 대한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틀린 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두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걸 안 건드려요.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만 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의 효과는 이와 같이 추정,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 두 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떤 구분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에요. 근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거든요. 어떤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작성자 입장에서. 그냥 전진하면은, 추정하면은 전진하니까 과거 거를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의 변경을 본다. 이거 옳은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문장에서는 종료일부터 적용한다 뭐 그런 언급이 있어요. 네, 단기이긴 하지만 단기 개시 1월 1일부터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1번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T계정 좀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해요. 이게 지금 재고품에 대한 T계정인 거고요. 제공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제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완성되면 제품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지금 원재료 계정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완성이 돼가지고 제공품에서 차감되고 제품으로 완성되는 걸, 대체되는 걸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표현해요. 단기의 제품으로 완성된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죠. 원재료에 아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기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된다.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에 올해 우리가 이렇게 제작하기로 들어간 모든 그 세 요소, 우리는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죠. 투입 원가.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거고, 세 번째,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이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차변으로 대체되는 거죠. 제품은 자산이니까 증가하는 게 차변. 네. 그 다음 네 번째, 제품의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이 차변으로 대체된다. 여러분들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발생하는 건 어디예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인 거죠. 네. 이거는 회계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 저희가 배우기 앞서가지고 전산세무 2급도 아니에요. 그 전산 회계인가요? 거기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 계정 대체 그 차변 대변은 어디다 뒀느냐? 자산은 차변 아니면은 부채와 자본은 대변 그리고 수익도 대변 비용은 차변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회계 원리에서 그래요. 이거 저희 전산세무 2급 범위 자체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6번에 대한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7번 가볼게요. 이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하고 비교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에서는 작업 원가표가 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작업 원가표. 근데 사실 작업 원가표가 두 곳에서 다 공통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 하나예요. 개별원가 계산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적어도 문제를 이렇게 할 때는 1번에서 틀리거나 2번에서 틀리거나 둘 중 하나야 된다는 거죠. 3, 4번에서 틀리면은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네.
3번, 4번 보시면은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을 함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네 번째, 조선업, 건설업은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에 해당이 된다. 뭐 그런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와 관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일단은 작성 순서가 이러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요. 매출 원가라기보다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품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면은 이익잉여금이 확정이 되겠죠. 이 순서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 맞는 표현인 거고요. 두 번째,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매출원가로 계산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계산된다 1, 2번 다 맞았거든요. 3번이 틀렸어요. 왜냐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게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매출원가라고 하는 표현은 팔렸기 때문에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가 된 거잖아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계정과 같다. 이거는 맞죠.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요. 이거 지금 직접 논문 시간당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실제 발생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배부액을 우리가 이와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과손이 내지는 과대니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과대 배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640만 원이라고 과대하게 제조간접원가를 우리가 계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600만 원이고 우리가 과대했구나. 40만 원을 차감하는 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640만 원이 이게 어떻게 나온 값이냐. 실제 직접 논문 시간 5만 시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우리가 곱해서 나온 값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정 배부율을 곱하기 위해서는 5만 시간을 지금 640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산수이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 그 내용이네요. 기초제공품이 지금 1000개이고 완성도는 30%. 지금 문제상에 있는 이 자료를 이게 지금 티기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리할게요. 일단은 1000개가 있습니다. 완성도는 30%. 그 다음에 지금 단기 투입한 수량이 600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800개인데 일단은 이에 대한 완성도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걸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선의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이 지금 6,100개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뭐 재료원가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차치하고 가공원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의선출법.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차변은 확정이 된 거거든요. 1000개에다가 6000개 더하면 7000개인 거죠. 근데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게 대변도 7000개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완성된 게 몇 개라는 거예요? 6,200개라는 거죠. 그런데 선유선출법이기 때문에 6,200개 완성품 중에서 1000개는 이게 기초 제공품에서 완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200개는 단기 착수한 6,000개 중에서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가공원가만 생각을 했을 때 기초 제공품 전기에서 30% 완성이 됐는데 올해 70%만 추가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수량 곱하기 완성도인 거죠. 수량 1000개에다가 완성도 70% 곱하면은 700개, 그 다음 5200개는 올해 투입해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완성도 자체가 100%예요. 그 다음에 이걸 800개에다가 거기다 완성도를 곱하면은 이 값이 나올 텐데 그걸 모두 합쳐보니까 지금 6100개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만 합쳐봐도 지금 얼마입니까? 5900개인 거죠. 그럼 이게 200개가 나와야 되는데 몇 퍼센트인 거예요?
25%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에 2개가 있다. 1기, 2기라고 표현을 하죠.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해당하는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예외가 된다. 원래 우리 과세기간 개시 뭐였어요? 1월 1일 내지는 7월 1일이었거든요. 근데 신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막상 이게 1월 1일, 7월 1일 이렇게 맞춰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3월 달에 개시할 수 있는 거고 9월 달에 사업을 이렇게 영업 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외사항이 사업 개시일에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해가지고 일반에서 간이가세자로 이렇게 변경이 됐대요. 그러면은 변경되는 해에 2025년도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는 그 과세 기간은 이거 6월 30일까지인가요? 7월 1일부터 아니에요? 그 연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의 연도 6월 1일까지, 6월 30일까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거고, 네 번째,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거 뭐예요? 간이가세 포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가세자로 넘어갔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간이로서 이렇게 쭉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3월 며칠자에 이렇게 간이가세 포기를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간이라고 칩시다. 근데 일반 과세자로 넘어갔어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게 과세 기간이 이렇게 안분이 되잖아요. 일반 과세 기간. 그 다음에 뭐 하반기 12월 31일까지는 온전히 일반 과세자로서 6개월을 모두 과세 기간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1년 안에 과세 기간이 간이 과세자였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였을 때 6개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였을 때 6개월, 아니 3개월, 6개월 이렇게 3과세기가 될 수 있다. 맞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12번 가보시면은 재활 공급에 해당하는 거. 근데 해당하지 않는 게 담보의 제공, 조세, 물납,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거 아닌 거죠. 왜냐면은 담보의 제공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괄적 양도도 우리가 사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싹 다 넘기는 것도 예외적으로 재활 공급으로 보지를 않아요. 조세 물납도 그 거래 상대방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재활 공급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두 번째, 상가 건물의 양도? 건물 양도하는 거 재화인 거죠. 상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건물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재화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건물도 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3번 보시면은 근로소득이 없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랜서이거나 글쎄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보의교기예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저는 그렇게 앞자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외우거든요. 근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이게 기부금은 내가 근로자가 아닌 그 밖에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정치활동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교기관에 우리가 기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 이거 왜 정답이 없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수입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입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4번의 문제에서는 소득세법상의 그 수입시기를 묻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장기 할부 판매였을 때 그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인도 기준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그 수입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자체로만 보면은 이게 오류가 없어요. 근데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 시기는 인도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15번 이거 보시도록 할 텐데, 이 기타 소득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한 문제가 구성이 된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상, 상금, 부상, 이런 경쟁 대회에 입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라톤 대회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1등 하면은 거의 상금 주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필요 경비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성과를 이뤄가지고 입상하는 그런 대회에서는요, 그 필요 경비를 참 경비로서 입증이 불가능해요. 힘들죠. 왜냐면은 내가 마라톤 함으로 인해서 1등 하기 위해서 뭐가 든 거예요? 사실 뭐 돈이라 할 것도 돈도 들었겠지만은 이 부단한 노력, 인내심, 뭐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정신적인 노력이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60%는 아니고 80%가 인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답으로 1번이 정답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고용관계 없이 기타 소득으로 이런 강연이 기타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근로소득이겠고, 일시적이지 않은 계속적인 공급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이외 소득으로서 재산권과 관련된 알선 수수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 일단은 여러분들 맞기는 하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문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산권. 예. 왜냐면은 재산권과 관련된 알선 수수료 이렇게 돼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앞자리에 의미도 없는 그런 문장을 붙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외 소득으로서 또 이렇게 나오네요. 상표권,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하고 받는 군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사업 소득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을 띠고 한다고 하면은 사업 소득이거든요. 근데 거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외 소득이라고 하면서 여기 덧붙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보시면은, 다섯 번째는 없죠. 예. 일단은 가장 옳지 않는 답은 80%인데 60%라고 한 지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15번까지 풀어봤고, 실기와 관련된 풀이는 저희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